네,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이렇게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마감 상황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 일제히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지만 장 막판에 가면서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금요일 시장에 연출이 됐는데요.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스톡스 50 지수 살펴보시면 금요일 시장 장 중반부까지는 빨간불을 켜내면서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막판에 가서 또 한 번 빠져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유로스톡스 50 지수의 경우 0.34% 하락한 4,282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는 처음에 제조업황의 회복세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하지만 스페인의 8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면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독일의 경우에도 이 CPI가 6.4% 늘어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주춤하는 모습이 연출됐다는 점, 따라서 결국에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시면 0.58%가량 올랐습니다. 86달러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한 주간의 흐름 살펴보시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 특히나 금요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줬습니다. 80달러 선을 웃돌았고 그 안에서도 이제는 86달러 선까지 치솟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요. 전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내년 국제 유가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의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것은 4개월 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오펙 플러스의 감산 연장 기대감에 국제 유가는 최근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국제 유가 추이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루 100만 배럴 자발적 감산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국제 유가 어떠한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도 오늘부터 한 주 동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유가 흐름과 함께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시장 미국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33%, S&P 500은 0.18%가 상승했던 반면 나스닥은 0.02% 하락했고 한 주간으로는 S&P 500 지수가 2.5%, 다우존스가 1.43, 나스닥 지수가 3.25%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특히 다우지수는 7월 이후 최고의 수익률을 보였고 S&P 500 지수 역시 6월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지난 8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전월 대비 18만 7천 명이 증가해 전망치였던 17만 명을 웃돌았지만 실업률이 작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8%를 기록했고 8월 중 시간당 평균 임금 역시 전달보다 0.08달러가 오른 33달러 82센트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시장은 연방준비제도가 향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고 진단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3%, 11월 회의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약 62%를 점치고 있으며 0.25%포인트의 인상을 할 가능성은 35% 정도로 점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를 비롯해 기초 소재, 헬스케어, 산업, 금융, IT가 상승했던 반면 임의 소비재, 부동산, 통신, 유틸리티가 약세를 보였고 벤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173%, 달러 인덱스는 0.6%가 상승했던 반면 시장의 공포지수인 변동성 지수 빅스는 3.5%가 하락하면서 최근에 급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특징 종목들을 보면 켄터키주 루이빌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피자 체인 파파존스는 증권사 웨드부시가 투자의견을 중립해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조정했다는 뉴스로 1.9%의 상승세를 보였고 이에 당을 상회한 분기 실적과 연간 전망 상향 제시로 캐나다 밴쿠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프리미엄 요가 업체 룰루레몬 아슬레리카는 6%가 급등했던 반면
갑작스런 CEO의 사임 발표로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약국체인 월그린스 푸드스는 7.4%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S&P 500 지수가 올해 연말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BofA의 스티븐 스트마이어 분석가는 통계적으로 9월 진입 시점에 지수가 연초 대비 10에서 20% 정도 상승해 있다면 연말까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진단하며 지난 1928년 이후 주가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통수당 9월은 1년 중 수익률이 가장 좋지 않았던 해였다면서 9월 주가 지수가 상승한 것은 44%였고 9월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16%였지만 만일 연초부터 8월까지 지수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면 오히려 9월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점을 발견했다면서 9월까지 지수가 10에서 20% 상승한 해의 경우는 65%의 확률로 9월에도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갔다면서 지수가 상승한 경우에 평균 수익률은 0.77%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상의 상황을 가정한 골디락스 시나리오 아래에서 올해 말 S&P 지수가 4,850에서 최대 4,875선까지 상승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전고점이었던 2022년에 4,818을 넘는 것이라면서 지난달 S&P 500 지수가 조정을 거친 덕분에 연말에는 더욱 추가 상승 여지가 커졌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구글과 메타 플랫폼 등이 현지 언론사들에게 뉴스 사용료를 2,270억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뉴스법 시행 세칙 초안을 공개했고 구글과 메타는 올해 12월 발효될 이 법안에 반발해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법안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구글과 메타는 연간 뉴스 사용료로 각각 1억 7,200만 캐나다 달러와 6,200만 캐나다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 법은 기술기업의 연간 전 세계 총 매출이 10억 캐나다 달러 이상이고 캐나다에서 뉴스 콘텐츠를 배포하며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이나 SNS를 운영하며 캐나다에서 월 평균 2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데요. 해당 기준에 따라 현재로서는 구글과 메타 플랫폼만이 온라인 뉴스법에 적용을 받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인 빙도 이들 다음으로 온라인 뉴스법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반면 인스타그램과 스레드는 월 평균 캐나다 사용자가 2천만 명 미만이어서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PC 제조업체 델 테크놀로지스가 1년 전보다 두 자릿수의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1%가 급등해 68달러 19센트에 마감되면서 5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매출 감소에도 주가가 급등한 것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덕분으로 델은 지난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3%가 줄어든 22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예상치 209억 달러를 약 10% 웃돈 수준이었고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당 순이익은 1달러 74센트를 기록해 작년 2분기에 1달러 68센트보다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1달러 14센트를 50% 이상 크게 상회했으며 델은 이와 함께 올해 매출 전망치를 작년 대비 12%가 줄어든 895억 달러에서 910억 달러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사 모건 스탠리가 점점 많은 기업들이 AI 하드웨어 시장에 투자를 집중함에 따라 델이 AI 서버에 대한 수요 급증의 혜택을 볼 것이며 이 분야에서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애플 대신 델을 최고의 IT 하드웨어 종목으로 꼽은 것도 주가 급등의 원인이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절 연휴로 인해 뉴욕 증시 휴장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시장,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의 마감 상황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 지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에 상승세를 이어갔고 결국에는 2,563포인트의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기전자 섹터부터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에서 엇갈리는 주가 흐름이 나타났는데 최근까지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조금은 밀려나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금요일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1.48% 하락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6% 넘는 탄력을 받아 나갔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특징주에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2차 전지 종목들 살펴보시면 2차 전지 종목들에 몰려 있었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결국에는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부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4.04% 약세 흐름 기록했고요. 삼성 SDI가 2.93%, LG화학이 2.23%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4.12%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3.28%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플랫폼주도 살펴보셔야겠는데요. 네이버가 보합권에서 잠잠하게 마무리를 지은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77%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완성차 기업들 살펴보시면 이번에 자율주행차 관련한 모멘텀이 있었지만 현대차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시장에서 0.9% 또 0.62% 하락하며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자동차 부품 기업인 현대모비스만 소폭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모비스는 0.65%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랜만에 조정받으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면 5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고요. 종가 확인해보시면 919.74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이번에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지수 자체가 압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반도체 섹터 쪽으로 매수세가 큰 폭으로 몰렸고 2차 전지주에 몰려 있었던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가 6.21% 조정을 받은 가운데 에코프로 BM이 4.93%로 역시나 약세 흐름을 기록을 했고요. LNF의 경우에도 2.79%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렇게 대표적인 2차전지 종목들뿐만 아니라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켜내고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나노신소재가 4.94%, 에코프로 HN이 3.12%,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4.13%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 흐름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 관련해서 AI 관련 종목들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에 비해서 금요일 시장에서는 차익 매물이 좀 일부 빠져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엔터주들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5.53%, SM이 3.85%, YG 엔터테인먼트가 3.44% 조정받으며 거래 마친 가운데 포스코 그룹주들 코스닥에서도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DX가 7.66% 빠졌고요. 포스코 엠텍도 5.7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로 섹터별로 어떠한 흐름이 포착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반도체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 내에서 삼성전자를 우선은 필두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가 6.13% 강세를 기록을 했고 7만전자 다시 탈환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마감 때까지 이렇게 흐름을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 이미 급등을 했었고 그 이후에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다가 장 막판에 다시 한번 급등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후반부에 가서 7만 원 선 다시 복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호재 소식을 한 가지 들고 왔습니다. 엔비디아와 손을 맞잡고 협력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이 연출이 된 건데요. 올해 4분기 중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를 공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글로벌 GPU 시장의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와 관련해서 SK하이닉스가 주목을 받았고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한다라는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 쪽에서도 나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식이 삼성전자에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되면서 이렇게 주가도 함께 튀어오른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내년에 엔비디아 HBM3의 30%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가가 튀어오른 가운데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시면
그 안에서도 이제 국내에서 삼성전자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살펴볼까요? 하나 마이크론이 29.88%로 우선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해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첨단 패키징 투자 확대에 핵심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었던 만큼 금요일 시장에서도 이 삼성전자 주가 탄력과 함께 동반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미래 반도체도 15.14%, 가온칩스, PSK 등 어보브 반도체, SFA 반도체 등 대체적으로 이렇게 중소형 반도체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HPSP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HBM 캐파 확대 시에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증권가의 평가도 받을 수 있었던 만큼 반도체 중소형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넥스트 칩 살펴보시면 25.7% 마찬가지로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23,3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마감 때까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주가 흐름을 가져갔는데 이 넥스트 칩은 반도체 종목이죠. 따라서 이러한 삼성전자 훈풍에 올라탄 영향도 있었고 최근에 또 불거지고 있는 이슈 자체가 자율주행 관련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자율주행, 레벨3 자율주행 차가 상용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넥스트 칩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대감 속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금요일 시장에서 튀어 올랐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섹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 이번에 새로운 테마가 또 떠올랐습니다.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 금요일 시장에서 급등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대표적인 종목이 히림입니다. 히림이 29.94%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한미글로벌도 21.22%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은 아람코 회장이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급등세를 연출을 한 건데요.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최측근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주가가 함께 올랐습니다. 야시르 오스만 알루마얀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가 내주에 방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히림이라든지 한미글로벌, 나머지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 장 초반부터 급등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양국 간의 투자 협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왔고 이 산업 다각화를 통해서 한국 기업이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작년 11월에 방한을 해서 우리나라와 함께 2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었고 그 금액으로 치면 약 40조 원에 달하는 규모였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됐고요. 따라서 한미글로벌, 히림이라든지 또 삼성물산의 경우에도 2.29% 오른 107,1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